존경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치매 걸린 어머니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자식인 저도 못 찾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통장이 얼어붙어서 장례비도 못 썼습니다. 이거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평생 모은 돈,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인데 정작 필요할 때 못 쓰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통장과 돈에 관한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숙 씨, 올해 74살이십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자식 셋 키우시면서 평생을 악착같이 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장사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죠.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에 8천만 원. 김 씨는 이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시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셨어요. 큰아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죠. 진단 결과는 초기 치매.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초기니까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김 씨가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내 돈인데 왜 못 찾아요? 병원 진단서에 치매 진단이 있으시면 본인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거래를 제한해야 합니다. 김 씨는 당황하셨어요. 본인은 멀쩡한데 돈을 왜 못 찾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정신 멀쩡하게 여기 서 있잖아요. 내 돈 달라고요. 하지만 은행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큰아들이 나섰어요. 제가 아들입니다. 제 명의로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직원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분이라도 법적 권한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이나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날 김 씨 모자는 빈손으로 은행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통장에 8천만 원이 있는데 단 1원도 못 찾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평생 모은 돈,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못 찾는다니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으로 20년 넘게 일한 분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고객이 와서 큰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저희는 정말 난감합니다. 본인은 정상이라고 하시지만 나중에 내가 언제 그 돈을 찾았느냐, 은행에서 멋대로 내줬다고 하시면 은행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치매 환자가 돈을 찾아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그때 왜 돈을 내줬느냐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자체 내규를 만들어놨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거래 제한, 고액 인출 시 본인 확인 강화, 이상 징후 발견 시 거래 보류. 이건 은행이 나쁜 게 아니라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자구책인 거죠. 문제는 정작 돈 주인인 여러분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김 씨 가족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당장 어머니 병원비도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비용도 내야 하는데 돈을 못 쓰니까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게 뭔가요? 법원에 신청해서 어머님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보통 가족 중 한 분이 후견인이 되시죠. 듣고 보니 해결책이 있네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원 신청 비용, 감정 비용, 법무사 수수료 합쳐서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김 씨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성년 후견인이 되시면 매년 법원에 재산관리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큰 돈을 쓰실 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머님 돈이지만 마음대로 못 쓰시는 거죠. 네. 그럼 제가 후견인이 돼도 자유롭게 못 쓴다고요? 네,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게 제도의 목적이거든요. 후견인이 재산을 함부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요.
김 씨 아들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럴 거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법무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진단받기 전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 가족 중 한 분께 이미 후견 계약이나 금융 위임장을 만들어 두셨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정신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나중에 내가 판단 못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권한을 준다고 문서로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 절차 없이도 가족이 대신 통장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김 씨 아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해시태그 모르고 넘어간 게 독이 되는 시대. 여러분, 김 씨 얘기가 남의 일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래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치매가 아니더라도 나이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때 가서 허둥대면 이미 늦어요. 은행은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를 막죠.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 권한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법원에 가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돈도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씨는 결국 성년 후견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동안은 자식들이 자기 돈을 써가며 어머니를 돌봐야 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의 치매는 점점 악화됐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큰아들은 후견인 자격으로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달 요양원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김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큰아들이 어머니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하는 말. 고객님이 돌아가셔서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네. 제가 후견인인데요. 후견인 권한은 본인이 사망하시면 즉시 소멸됩니다. 이제는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큰아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상속 절차요? 자식이 셋인데 당연히 우리가 받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완료하셔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상속인들이 합의하시고 서류 준비하시면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김 씨 아들은 장례비를 어머니 통장에서 쓰려고 했었어요. 어머니 돈으로 어머니 장례 치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돈으로 먼저 냈던 겁니다.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 장례비를 형이 냈다고 했지? 그건 형이 먼저 쓴 거니까 어머니 통장 돈은 우리 셋이서 똑같이 3등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장례 치르느라 1,000만 원을 썼는데 그것도 똑같이 나누자고. 법적으로는 그게 맞잖아. 형이 먼저 쓴 건 형 선택이고.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형, 2년 동안 형이 후견인으로 어머니 돈 관리했잖아. 그동안 쓴 돈 내역 좀 보여줘. 왜?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법원에 보고한 거 있잖아. 그거 우리도 볼 권리 있지 않아?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형제 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큰아들은 억울했어요. 내가 2년 동안 어머니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장례비도 내가 냈는데. 화가 난 김에 그냥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서 내가 쓴 돈이라도 먼저 메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은행 가서 찾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데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말렸어요. 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그거 횡령죄야. 뭐? 우리 어머니 돈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 돈은 상속 재산이 된 거야. 상속 절차 끝나기 전에 누가 마음대로 찾으면 다른 상속인한테 고소당할 수 있어. 설마 동생들이 나를 고소하겠어? 지금 동생들이랑 사이 좋아. 돈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 가족도 없어. 친구 말을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말 그런 사례가 수두룩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장례비 쓴다고 통장에서 돈 뺐다가 형제한테 고소당한 사람들. 심지어 법원에서 횡령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더랍니다. 큰아들은 한숨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세상이야? 내 부모 돈인데 내가 쓰면 범죄자가 되다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법이 그렇게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제로는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김씨네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집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저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상속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형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씨 가족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통장 돈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뭐가 복잡해? 자식들이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요. 큰아들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법무사가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빚은 없으신가요? 큰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빚이요? 어머니가 빚이 있을 리 없는데요. 법무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병원비 미납, 각종 대출. 이런 게 나중에 나타나면 상속인들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면 빚도 같이 상속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모르게 카드빚 2천만 원이 있었다면 통장에 5천만 원 있어도 빚 갚고 나면 3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더 무서운 건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통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합니다.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거죠.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어머님 재산이 5천만 원인데 빚이 8천만 원이면 5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안심이네요. 하지만 이것도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빚을 다 떠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법원 가서 신청 안 하면 나도 모르는 빚까지 다 갚아야 해요. 해시태그 확인해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가 해야 할 일 목록을 보여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전부 돌아다니며 재산 조회. 신용정보원 가서 혹시 모를 빚 전부 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기. 상속세 계산하기. 이거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달, 보통은 3달 정도 걸립니다. 3달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부모님 통장은 그냥 잠겨 있는 거죠. 급하게 돈 쓸 일 있어도 못 씁니다. 김씨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서류 준비를 시작했어요. 은행마다 찾아다니고 서류 떼고 도장 찍고.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해시태그 형제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씨네 형제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둘째가 큰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어머니 2년 동안 요양원 계시면서 쓴 돈 내역 좀 보자. 왜? 법원에 다 보고했었잖아. 그래도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동생이 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이 어머니 돈 관리하면서 혹시 몰래 쓴 거 아냐? 실제로 장부를 보면서 이런 대화가 오갔답니다. 작년 5월에 200만 원 인출한 거 이게 뭐야? 어머니 틀니 새로 맞춘 거야. 틀니가 200만 원이나 해? 요즘 임플란트 포함하면 그 정도 해. 영수증 어딘가 있을 거야. 영수증 찾아서 보여줘. 여러분, 이게 형제 사이에 나눌 대화입니까?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서운한 일인지. 큰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야, 내가 2년 동안 어머니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기도 바빴잖아. 그래도 돈은 정확하게 계산해야지. 형제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장례비 때문에 싸움이 번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큰형이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 돈으로 1,000만 원을 썼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셋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비는 큰형이 먼저 쓴 거니까 형 돈으로 하고 어머니 돈은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것 같아. 뭐라고? 큰형은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장례를 내 돈으로 치르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미리 상의도 안 하고 1,000만 원이나 쓴 거잖아. 장례를 어떻게 상의하고 치러? 급한 거였어. 그래도 솔직히 장례를 그렇게 크게 치를 필요가 있었어? 규모를 좀 줄일 수도 있었잖아. 여러분, 지금 이 대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슬픈 일이죠. 어머니 장례 치른 것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다니.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형제들이 법무사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어요. 각자 주장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됐거든요. 큰형 내가 장례비 쓴 거랑 2년간 고생한 거 인정해줘야 해. 둘째 장례비는 형 선택이고 후견인 활동은 법원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셋째 어머니 돈 5천만 원은 그냥 셋으로 나누자. 깔끔하게. 법무사한테 물었어요. 누가 맞는 건가요? 법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딱 잘라서 누가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법무사가 설명했어요. 장례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해요. 1,000만 원이 적정한가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법무사도 답을 못 준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들끼리 알아서 합의하라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법원 절차 밟고 하면 한 사람당 최소 500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셋이 합치면 1,5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때문에 싸우다가 1,500만 원을 변호사비로 날린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무사가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장례비 중에 절반인 500만 원만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나누시면. 하지만 큰형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500만 원? 내가 1,000만 원 썼는데 500만 원만 인정해줘. 말도 안 돼. 결국 그날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통장은 계속 잠겨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상속 절차 끝나면 연락주세요라고만 할 뿐이었죠. 그 사이에 형제들은 각자 고통받았습니다. 큰형은 장례비로 쓴 1,000만 원 때문에 카드 대금 연체 직전까지 갔어요.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 어머니 돈은 못 찾으니까 자기 월급으로 갚아야 했죠. 둘째는 아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돈 받으면 바로 갚으면 되겠지 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상속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어요. 셋째는 결혼 자금으로 쓰려던 돈을 못 받아서 결혼식을 미뤄야 했어요. 약혼녀한테 조금만 기다려줘. 곧 돈 나와라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약혼녀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큰형 집으로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상속세 납부 고지서. 열어보니 4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웬 상속세? 급히 세무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상속 공제가 있긴 하지만 어머님 재산이 5천만 원이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80만 원을 우리가 내야 하나요? 네,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셔야죠.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통장에서 돈을 못 찾았어도 세금은 내야 해요.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큰형은 동생들한테 연락했어요. 야, 상속세 480만 원 나왔어. 우리 셋이 나눠내야 돼. 1인당 160만 원씩. 둘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못 받고 세금만 내라고? 말이 돼? 나도 억울해. 그래도 법이 그렇다잖아. 셋째가 물었어요. 누가 먼저 내는 거야? 나중에 정산하는 거? 그러게. 일단 내고 나중에 어머니 통장에서 빼는 거겠지.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큰형은 장례비로 이미 1,000만 원 썼고, 둘째는 대출 이자 내느라 바빴고, 셋째는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빠듯했어요. 결국 며칠을 실랑이 하다가 셋째가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상속세 480만 원을 전부 냈습니다. 나중에 형들한테 받을 거니까 하면서요. 이제 받아야 할 돈이 더 늘어난 거죠. 큰형 장례비 1,000만 원, 상속세 분담금 160만 원. 셋째 상속세 480만 원 전액. 형제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요. 이번엔 셋째가 중재안을 내놨어요. 형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통장 5천만 원에서 상속세 480만 원 빼면 4,520만 원 남잖아요. 여기서 장례비 500만 원만 빼면 4천만 원 남죠? 큰형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썼는데? 형, 제발. 조금만 양보해요. 안 그러면 우리 평생 안 볼 거예요? 둘째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양보할게. 2년간 고생한 거 인정해서 형한테 400만 원 더 줄게. 셋째도 이어서 말했어요. 나도 200만 원 양보할게. 그럼 큰형은 총 1,100만 원 받는 거잖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보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낸 상속세도 정산하고. 큰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000만 원 다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받는 거니까. 알았어. 그렇게 하자. 드디어 합의가 됐어요. 최종 분배안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마이너스 큰형 1,500만 원 기본몹 장례비 일부 위로금. 마이너스 둘째 1,300만 원 기본몹 마이너스 위로금 일부. 마이너스 셋째 1,200만 원 기본몹 마이너스 위로금 일부. 물론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큰형은 내가 2년 동안 고생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고, 둘째와 셋째는 우리도 억울한데 왜 돈을 깎여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더 이상 싸우면 아무것도 못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통장을 열었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다음 날 큰형이 드디어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서류를 들고요. 어머니 통장 해지하려고 합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네, 처리해드릴게요. 10분 만에 통장이 해지됐어요. 큰형 계좌로 1,500만 원, 둘째 계좌로 1,300만 원, 셋째 계좌로 1,200만 원. 처리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통장은 사라졌습니다. 큰형은 은행을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 결국 우리 형제를 갈라놓았네. 집에 돌아와서 큰형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만약 어머니가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치매 걸리기 전에 금융 위임장을 만들어 두셨다면? 유언장을 작성해서 분배 비율을 정해 두셨다면? 장례 방법과 비용을 미리 정해 두셨다면?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제간에 싸우지도 않았을 거고요. 큰형은 자기 자식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애들아, 아빠는 할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나중에 늙고 치매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해 둘 거야. 통장도 재산 목록도 유언장도. 너희들이 나중에 할머니 때처럼 고생하지 않게. 자식들은 처음엔 아빠 왜 그런 얘기해요 하면서 쑥스러워했지만 큰형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여러분, 김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도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신의 가족이 겪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셨죠?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도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재산 목록 만들기입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여러분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통장이 몇 개인지,
어느 은행에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온갖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해요. 혹시 빠뜨린 통장 있으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적으세요. 적어야 할 것들. 은행 통장 목록, 은행 이름, 계좌번호, 대략 잔액, 증권 계좌, 주식이나 펀드 있으시면, 보험 어떤 보험 들었는지, 보험금 얼마인지, 부동산 집, 땅 있으시면, 빚 대출, 카드빚 있으시면 솔직하게. 이거 적는데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시간 투자해서 자식들이 몇 달간 고생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목록을 자식들한테 알려주세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해요.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당당하게 내가 이만큼 모았다. 나중에 여기 있으니까 찾아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융 위임장 또는 임의 후견 계약.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만약 치매 걸리거나 판단 능력을 잃으면 이 사람한테 내 재산 관리 권한을 준다는 문서예요. 김 씨 어머니가 이걸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식들이 성년 후견인 신청하느라 300만 원 쓰고 6개월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리 만들어두면 법원 갈 필요도 없고 돈 들 일도 없습니다. 바로 자식이 여러분 통장을 관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어요. 법무사가 다 알려줍니다. 필요한 것들.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후견인으로 정할 사람 보통 큰 자식. 하루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반드시 본인이 정신이 온전할 때 만들어야 합니다. 치매 진단받은 후에는 못 만들어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만들어? 바로 그 멀쩡할 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치매는 갑자기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 지금 건강하실 때 만드세요. 유언장. 그건 재벌들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유언장은 필요해요. 김 씨네 형제들이 왜 싸웠습니까? 어머니가 유언을 안 남기셨으니까 자식들끼리 나는 이만큼 받아야 해 하면서 싸운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다면 내 재산은 자식들 셋이서 똑같이 나눠라. 단, 큰아들이 나를 돌봤으니 500만 원 더 줘라. 그럼 자식들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유언장도 법무사 가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유언장에 꼭 써야 할 것들.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씩 줄 건지, 특정 자식한테 더 주고 싶은 게 있는지, 집, 땅 등.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건지, 자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특히 장례 방법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3일장으로 해라. 화장해서 자연장 해라. 비용은 500만 원 이내로 해라. 이렇게 써두시면 자식들이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장례비 때문에 싸울 일도 없죠.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꼭 받으세요. 공증 안 받은 유언장은 나중에 이게 진짜 어머니가 쓴 거 맞아? 하면서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해시태그 4번째 장례를 미리 준비하세요.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고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십니다. 사전장례 의향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본인이 원하는 장례 방법을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몇 일장으로 할 것인가? 어느 장례식장을 쓸 것인가? 화장할 것인가? 매장할 것인가? 비용은 얼마까지 쓸 것인가? 무고는 누구한테 알릴 것인가? 이걸 미리 정해두면 자식들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사람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장례 준비하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관을 쓸까? 꽃은 뭘로 할까? 식장은 어디로 할까? 이런 거 다 결정해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죠. 그런데 부모님이 미리 다 정해놨다?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을 정해두는 거예요. 장례비는 500만 원 이내로 해라. 이렇게 써두시면 자식들이 형이 1000만 원이나 썼어 하면서 싸울 일이 없어요.
어머니 뜻대로 500만 원으로 치르면 되는 거니까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도 미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직 살아있는데 장례식장을 가라고요? 네, 가보세요. 생각보다 담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재산 목록도 만들고 위임장도 만들고 유언장도 썼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자식들을 불러서 얘기하세요. 애들아, 모여봐라. 중요한 얘기할 게 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엄마가 나중에 치매 걸리거나 판단 못하게 되면 큰애한테 재산 관리 맡길 거야. 여기 위임장 만들어뒀어.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은 너희 셋이서 이렇게 나눠라. 유언장에 다 써놨어. 장례는 이렇게 치러줘. 비용은 이만큼만 써. 통장이랑 보험은 여기 있어. 목록 만들어뒀으니까 나중에 찾기 쉬울 거야. 처음엔 자식들이 거북해할 수 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미리 준비하는 게 너희한테도 좋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나는 너희가 나중에 돈 때문에 싸우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미리 정리하는 거야. 자식들도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한번 만들어놨다고 끝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니까요.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보험을 해지했다. 집을 팔았다. 자식 중 한 명이 특별히 더 돌봐줬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재산 목록도 고치고 유언장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엄마가 이번에 통장 하나 더 만들었어. 목록에 추가했으니까 알아둬.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잘 준비하신 분이 계세요. 이름은 최영자 씨, 올해 78이십니다. 최 씨는 3년 전에 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재산 목록, 위임장, 유언장, 장례 계획까지. 그리고 자식들 불러서 다 설명해 주셨죠. 처음엔 자식들이 엄마 왜 이러세요 했지만 최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가 너희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고마운 줄 알 거다. 그런데 작년에 최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게 됐죠. 판단 능력도 많이 떨어지셨고요. 그때 자식들이 정말 감사했답니다. 어머니가 미리 위임장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큰아들이 바로 어머니 통장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병원비도 바로 낼 수 있었고 요양병원 비용도 문제없이 처리했죠. 만약 위임장이 없었다면 성년후견인 신청하느라 몇 개월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병원비는 어떻게 냈을까요? 큰아들이 최 씨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그때 미리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형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얘기도 해드릴게요. 박 씨라는 분이 계세요. 박 씨네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박 씨 아버지는 75세 때 건강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첫째,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언젠가는 죽을 거다. 치매 올 수도 있고. 미리 정리해두자. 처음엔 자식들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말렸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준비하셨답니다. 둘째, 재산 목록을 만드셨어요. 통장 몇 개 있고 각각 얼마 있는지.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 빚은 없는지. 이걸 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자식들한테 공유하셨어요. 셋째, 금융 위임장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만약 치매 걸리거나 판단 못하게 되면 큰아들한테 재산 관리 권한을 준다. 이걸 법무사 통해서 정식으로 문서화하셨답니다. 넷째,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재산은 자식들 셋이서 똑같이 나눠라. 단, 큰아들이 나를 돌봤으니 500만 원 더 줘라. 이것도 공증을 받아두셨어요. 다섯째, 장례 방법까지 정하셨습니다. 내 장례는 3일장으로 하고 비용은 500만 원 이내로 해라. 화장해서 자연장하고 심지어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보시고 비용 견적까지 받아두셨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박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은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대로만 하면 됐어요.
장례는 500만 원으로 깔끔하게 치렀고, 상속은 유언장대로 나눴고, 형제간 싸움 없이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답니다. 박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미리 준비 안 하셨으면 저도 형제들이랑 싸웠을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해시태그 준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들. 반대로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이 씨 집안 얘기입니다. 이 씨 아버지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자식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통장이 어디 있지? 보험은 어떤 거 들었지? 비밀번호가 뭐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아무 준비도 안 해놨거든요. 결국 자식들이 은행 20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했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 명의 계좌 있나요? 한 곳 한 곳 다 물어봤어요. 그렇게 2개월 걸려서 겨우 다 찾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형제간 갈등이었어요. 아버지가 유언을 안 남기셨으니까 자식들끼리 싸웠습니다. 내가 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나한테 더 줘야지. 무슨 소리야? 법으로 정해진 대로 똑같이 나눠야지. 결국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1년 넘게 법정 싸움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지금은 서로 연락도 안 한답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형제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 남이 됐어요. 이 씨네 막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미리 준비만 해놓으셨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 준비해야 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재산 목록 만들기 무료 본인이 직접 하면 됨. 금융 위임장 임의 후견 계약 20만 원 30만 원. 유언장 작성 및 공증 50만 원 100만 원. 장례 사전 상담 무료. 총 비용 대략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면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싼가요? 생각해보세요. 김 씨네 가족은 성년 후견인 신청하는 데만 300만 원 썼어요. 상속 소송하면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셋이면 1,500만 원입니다. 준비 안 해서 나중에 몇천만 원 쓸 거면 지금 100만 원 투자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게다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식들의 평화입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선물 아니겠습니까? 해시태그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정리해 볼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1단계 재산 목록 만들기 오늘 저녁에 종이 꺼내서 적으세요. 2단계 자식들한테 알리기 내일 전화해서 얘들아, 중요한 얘기 있어 하세요. 이번 주 안에 할 것. 3단계 법무사 사무실 예약하기 금융 위임장, 유언장 상담. 이번 달 안에 할 것. 4단계 위임장, 유언장 작성 완료. 5단계 장례식장 방문해서 사전 상담받기. 6단계 가족회의 열어서 다 같이 얘기하기. 어렵지 않죠?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뭐하러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 괜찮아 하다가 손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건강하실 때, 정신 온전하실 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여러분을 겁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내가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남겨주는 게 사랑이야.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더 큰 사랑은 뭘까요? 자식들이 싸우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후회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 그 돈이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자식들을 갈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재산 목록 만들고, 위임장 만들고, 유언장 쓰고, 장래 계획 세우고, 자식들한테 다 얘기해주세요.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들은 거 내일이면 까먹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종이 꺼내서 통장 목록 적으세요. 내일 아침에 자식들한테 전화하세요. 얘들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라. 중요한 얘기 있어. 그리고 월요일에 법무사 사무실 예약하세요. 이거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만 투자하면 자식들이 평생 편하게 삽니다. 김 씨네 가족처럼 6개월 동안 고생하고 형제끼리 싸우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해도 돼 하면서 미루실 건가요? 제발 미루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사고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아,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니까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재산 목록 만들기, 내일 자식들한테 연락하기, 이번 주 법무사 예약하기, 이번 달 모든 준비 완료하기.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린 결단이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자식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형제가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 위해서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준비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